미국 전역이 뒤집혔습니다. 한국이 만든 전자기파 무기가 몰려든 드론물이 60여 기를 단 3초 만에 하늘에서 통째로 날려버린 겁니다. 미국이 10년에 걸쳐 세워둔 세계 최고 기록 49대라는 숫자가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의 자존심이 걸린 무기 HPM, 그 왕좌가 넘어가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직접 찾아와 고개를 숙이며 배우겠다고 했고, 일본은 그날 밤 즉시 도쿄로 긴급 전문을 띄웠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무기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워싱턴 지하 문석에 3년 동안 뜯기지 않은 채 잠들어 있던 봉투 하나가 열리면서 세계 질서 자체가 함께 요동쳤습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전말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이라는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임스 하딩입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산하 신흥위협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삼선 의원입니다. 나이는 63, 정치 인생의 절반을 레이저와 고출력 전자기파, 이른바 지향성 에너지 무기에 쏟아부었습니다. 미국의 HPM 개발 예산 13억 달러를 통과시킨 법조항, 그건 제가 직접 쓴 문장입니다. 워싱턴 사람들이 저를 부르던 별명이 있었습니다. 전자기파의 아버지. 저는 그 호칭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그날 한국 서해안 시험장 참관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60여 대의 드론이 소리도 없이 떨어지는 하늘 아래에서 제 정치 인생 전체가 함께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심장이 발밑으로 떨어져 내린다는 표현을 그날 처음으로 몸소 체감했습니다. 이야기를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일은 3년 전 워싱턴의 한 청문회장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날 회의장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방청석 200석이 꽉 찼고 복도까지 취재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안건은 차세대 대드론 방어 체계 예산 심의, 즉 미국 HPM 프로그램에 13억 달러를 배정하는 사안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낯선 증인 한 명이 올라왔습니다. 한국국방과학연구소 소속 선임연구원, 이름은 강지원이었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성으로 낡은 서류 가방 하나와 구겨진 양복 차림의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화면도 없이 종이 자료 뭉치만 들고 증언대에 섰습니다. 그가 마이크를 잡고 처음 꺼낸 말을 저는 지금도 한 글자도 빠짐없이 기억합니다. 위원장님, 출력 경쟁은 정답이 아닙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미국 HPM 프로그램의 핵심이 바로 출력이었으니까요. 더 강하게, 더 멀리, 더 넓게. 그것이 우리의 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낯선 동양인 연구원이 그 교리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입니다. 전자파가 얼마나 강한지보다 중요한 것은 그 전자파가 표적 어디로 파고드는가입니다. 카메라 케이블, 모터 배선, 안테나 포트, 드론에는 반드시 취약한 틈이 존재합니다. 저희는 이것을 결합 경로라고 부릅니다. 출력이 아니라 경로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이 설계를 함께 개발한다면 절반의 비용으로 2배 빠르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안경을 내려쓰고 그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박사님, 흥미로운 이론이군요. 그런데 박사님 나라는 지금도 발칸포로 드론을 잡는다고 들었습니다만 맞습니까? 방청석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강지원의 얼굴이 굳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도 그는 침착하게 답하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 오른쪽에 앉아있던 수석보좌관 더글러스 스톤이 메모지 한 장을 슬쩍 밀어 넣었습니다. 저는 그 메모를 읽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측 제출 자료, 검증 불가, 조작 정황 있음. 저는 그 메모를 그대로 믿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당겨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검증도 안 된 자료를 들고 오셔서 미국 납세자의 13억 달러에 숟가락을 얹으려 하시는군요.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희망사항을 발표하는 곳이 아니라 증명해야 하는 곳입니다.
방청석의 웃음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강지원이 뭔가 반박하려던 찰나 그의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발언 시간 종료였습니다. 나중에서야 알았지만 그 타이밍조차 스토니 진행 요원에게 미리 손 써둔 결과였습니다. 강지원은 잠시 꺼진 마이크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들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마이크 없이 육성으로 그가 말했습니다. 언젠가 미국이 이 문을 다시 두드릴 날이 올 겁니다. 그날을 위해 자료는 두고 가겠습니다. 그는 서류 뭉치를 증언대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고 청문회장을 걸어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에서 등이 꼿꼿하게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날 저녁 스톤이 제 사무실로 위스키를 들고 왔습니다. 완벽하셨습니다. 의원님, 덕분에 13억 달러는 온전히 우리 프로그램의 몫이 됐습니다. 방산업계 지인들이 감사 인사를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잔을 부딪히며 웃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조롱하며 닫아버린 그 문이 정확히 3년 뒤 저를 무릎 꿇릴 문이 될 줄은요. 그리고 강지원이 두고 간 그 서류 뭉치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저는 단 한 번도 캐묻지 않았다는 사실도요. 3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저는 미국 HPM 프로그램의 상징이 되어 있었습니다. 에피루스가 시연에서 드론 60대 가운데 60대를 무력화하고 마지막엔 49대 규모 군집을 단일 펄스로 제압했을 때 언론은 제 이름을 함께 호명했습니다. 예산을 만든 사람, 미래를 내다본 사람, 저는 그 기록을 볼 때마다 확신했습니다. HPM은 미국의 것이다. 앞으로 10년은 아무도 따라오지 못한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5시 침대 머리맡에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보좌관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의원님, 로이터 속보입니다. 한국이 국제 참관단을 초청했습니다. 고출력 전자기파무기 HPM입니다. 17개국에 초청장을 보냈고 상원 군사위에도 방금 도착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웃겼습니다. 한국이 HPM을 지금 진심으로? 저에게는 3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첫째, HPM은 미국의 전유물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기가와트급 펄스 전원, 고출력 안테나, 빔 조향 기술, 이것은 발명이 아니라 축적의 영역입니다. 미국이 이 축적에 쏟아부은 세월이 20년 투입한 돈이 13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걸 불과 몇 년 만에 따라잡는다니 물리 법칙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둘째, 한국은 드론 기술조차 뒤처진 나라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제 책상 위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의 소모성 드론 기술은 선도국 대비 5년에서 8년 뒤처짐. 국산 제품의 유효 사거리는 대부분 1km 남짓. 드론 부대를 창설해 놓고도 운용 미숙으로 재편 논란. 드론도 제대로 못 만드는 나라가 드론을 잡는 무기의 정점에 선다니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셋째, 한국의 대드론 방어는 거칠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이건 제 편견만은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치르던 우크라이나 언론이 직접 한국군의 발칸포 대드론 훈련을 보도하며 실전과는 거리가 먼 쇼라고 비꼬았으니까요. 그들의 계산에 따르면 발칸포 1초 사격 비용은 우리 돈으로 830만 원에서 2,490만 원. 반면 몰려드는 자폭 드론 한 대 가격은 수십만 원. 이기고도 파산하는 방정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상임위 회의에서 직접 낭독하며 웃었던 장본인입니다. 그날 오전 스토니 브리핑 자료를 들고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넥타이 핀이 형광등 아래에서 반짝였습니다. 방산업체 로고가 새겨진 핀이었습니다. 그는 자료를 제 책상에 툭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의원님,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한국의 시연은 연출입니다. 저희가 입수한 첩보에 따르면 사전에 좌표를 입력한 드론을 원격으로 자폭시키는 방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짜 HPM이 아니라 불꽃놀이라는 말입니다. 첩보 출처는 업계 소식통입니다. 신뢰할 만합니다. 업계 소식통이라. 저는 그 단어를 의심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의심 대신 안도를 택했습니다. 스톤이 말을 이었습니다. 게다가 의원님이 직접 참관하러 가시면 오히려 한국의 홍보 도구로 이용당합니다. 전자기파의 아버지가 왔다. 미국이 긴장했다. 그림이 뻔하지 않습니까? 무시하시는 게 답입니다. 3년 전 청문회 때처럼요. 그때 문이 열리고 데이비드 로스가 들어왔습니다. 펜타곤에서 파견 나온 예산 분석관으로 하버드 출신의 혀가 칼날처럼 날카로운 남자였습니다. 그는 한국 관련 뉴스가 떠있는 제 모니터를 흘깃 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아, 그 레이저의 나라 말입니까? 발당 2,000원짜리 레이저는 인정합니다. 그건 확실히 가성비가 끝내주죠. 하지만 의원님, HPM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순간적으로 도시 하나 분량의 전력을 만들어서 안테나 하나에 쑤셔 넣는 기술입니다. 한국이요? 그 나라는 기가와트급 펄스 전원이 뭔지부터 다시 배워야 할 겁니다. 레이저는 이미 실전 배치했지 않나. 세계 최초로. 제가 지나가듯 던진 말에 로스가 어깨를 으쓱였습니다. 20kW짜리 장난감이죠. 이스라엘 아이언빔은 33kW입니다. 출력에서 이미 승부가 났어요. 먼저 배치했다는 건 그만큼 다급했다는 뜻이지 앞섰다는 뜻이 아닙니다. 북한 드론에 서울 하늘이 뚫린 나라니까 뭐라도 세워야 했겠죠. 방 안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날의 저는 그 웃음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이상한 장면을 하나 목격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지나던 중 스톤이 계단참에서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지만 몇 마디가 새어나왔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 예산은 어디 가지 않습니다. 한국은 제가 3년 전에 이미 정리해뒀습니다. 서류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서류, 3년 전 정리. 저는 그 단어들을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워싱턴에서 보좌관이 로비스트와 통화하는 건 숨 쉬는 것만큼 흔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찰나 청문회장을 걸어나가던 한 남자의 꼿꼿한 등이 잠깐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어 그 잔상을 지웠습니다.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값비싼 실수였다는 걸 그때는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제 확신에 첫 번째 균열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이 참관단 파견을 공식 발표한 것입니다. 그것도 아이언빔을 만든 라파엘의 수석 개발진을 직접 보낸다고 했습니다. 저는 뉴스 화면 앞에서 처음으로 미간을 좁혔습니다. 라파엘이 자신들이 세계 최고라고 믿는 이들이 왜 한국에 시연을 보러 간다는 거지? 균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일본 방위성이 참관단 파견을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 날엔 중동의 두 나라가 참관을 넘어 구매 사절단을 보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우디 방산 전시회에서 한국의 레이저에 눈독을 들이던 그 큰 손들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까지 전선 드론전 전문가를 파견한다고 했습니다. 세계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미국만 빼고요. CNN이 여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저녁 뉴스 헤드라인이 이랬습니다. 전자기파의 시대. 미국은 왜 초대장을 서랍 속에 처박아뒀나. 다음 날 아침 상원복도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기자 20여 명이 저를 에워쌌습니다. 마이크가 턱 밑까지 밀고 들어왔습니다. 의원님, 한국의 HPM이 미국을 추월했다는 평가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참관을 거부하십니까? 두려운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요. 두렵다. 그 한마디가 제 자존심에서 가장 연한 살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제 정치 인생에서 가장 두고두고 후회할 문장을 내뱉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가서
제 눈으로 그 거품을 터뜨리고 오겠습니다. 미국과의 격차는 참관 한 번으로 뒤집히는 게 아닙니다. 돌아와서 여러분께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쇼는 결국 쇼일 뿐이라는 진실을요. 그날 밤 백악관 NSC에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동맹국들 문의가 빗발치니 상원 차원의 공식 평가가 필요하다는 요청이었습니다. 제 참관은 그렇게 사흘 만에 확정됐습니다. 스톤이 동행을 자청했습니다. 의원님을 혼자 보내드릴 순 없죠. 현장에서 조작의 증거를 잡으려면 제 눈이 필요합니다. 로스도 합류했습니다. 펜타곤 대표 자격이었습니다. 그는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도 쉬지 않고 떠들었습니다. 의원님, 내기하실까요? 시연 드론이 전부 같은 방향, 같은 속도로 얌전하게 날아올 겁니다. 미리 짜인 각본대로요. 진짜 군집 드론은 그렇게 날아오지 않습니다. 제가 장담하죠. 앤드루스 기지에서 군용기가 이륙했습니다. 14시간 비행 동안 스톤은 제 옆자리에서 브리핑 파일을 넘겼습니다. 한국 관련 자료가 빼곡했습니다. 그런데 파일을 넘기던 제 손이 어느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3년 전 청문회 기록 요약본이었습니다. 증인 명단에 그 이름이 있었습니다. 강지원, 저는 무심코 물었습니다. 스톤, 그때 이 사람이 제출했다는 자료 말인데 원본은 어디 있나? 스톤의 손가락이 아주 잠깐 반 박자 멈췄습니다. 저는 그 반 박자를 놓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글쎄요, 검증 불가 판정 자료는 폐기 규정에 따라 처리됐을 겁니다. 왜 그러십니까? 아니, 그냥 저는 파일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엔진 소리 사이로 자꾸 그 목소리가 재생됐습니다. 출력이 아니라 경로입니다. 언젠가 미국이 이 문을 다시 두드릴 날이 올 겁니다. 인천에 내린 건 저녁이었습니다. 공항에서 호텔로 이동하는 내내 로스는 창밖을 보며 빈정거렸고 스톤은 어딘가로 계속 문자를 보냈습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선 순간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로비가 작은 방산 전시회장 같았습니다. 각국 군복과 정장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저를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은발에 짙은 눈썹, 명찰에는 라파엘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딩 의원님 아니십니까? 다니엘 샤피르입니다. 아이언빔 개발을 총괄했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기술진이 여기까지 웬일이십니까? 33kW의 자존심이 20kW를 구경 오셨나요? 제 딴에는 농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샤피르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는 로비의 소음 속에서 목소리를 반톤 낮추고 말했습니다. 의원님, 저희는 33kW를 만들고도 아직 배치를 못했습니다. 한국은 20kW로 이미 실전 배치를 끝냈고요. 그것도 수도 한복판에요. 출력은 저희가 높은데 전장에 나가 있는 건 한국 무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저희는 확인하러 온 게 아닙니다. 배우러 왔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자존심 강한 방산 기술자의 입에서 배우러 왔다는 말이 나온 겁니다. 옆에서 로스가 코웃음을 쳤지만 그 웃음소리가 어딘가 얇아져 있었습니다. 그때 또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야전 점퍼 차림에 햇볕에 그을린 얼굴, 왼손에 긴 흉터가 나 있었습니다. 그는 서툰 영어 대신 통역을 통해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드미트로 코발추크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왔습니다. 드론 부대를 지휘했습니다. 아, 우크라이나, 그 기사 잘 읽었습니다. 한국군 발칸포 훈련이 쇼라고 쓴 기고문 말입니다. 통쾌하더군요. 그 기고문 제가 썼습니다. 저는 반가워서 악수를 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손을 잡는 대신 조용히 물었습니다. 의원님, 그 글을 쓴 제가 지금 왜 여기 서 있는지 아십니까? 전쟁은 자존심보다 정직하기 때문입니다. 제 부대는 하루에 수백 대의 드론을 상대했습니다. 총알로는 하늘을 못 막습니다. 저는 답을 찾으러 왔습니다. 조롱하러 온 게 아니라요.
의원님은 무엇을 하러 오셨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거품을 터트리러 왔다는 말이 목구멍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쟁터에서 온 남자의 눈은 그런 말을 담기엔 너무 깊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521층 방에서 저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저 불빛의 나라를 저는 발칸포의 나라라고 조롱했었습니다. 스톤은 조작이라 했고, 로스는 장난감이라 했고, 저는 거품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배우러 왔다 했고, 우크라이나는 답을 찾으러 왔다 했습니다. 누군가는 틀렸다는 뜻입니다. 새벽 2시,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가방 속 브리핑 파일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3년 전 청문회 페이지를 폈습니다. 증언 요약 한 줄이 눈에 박혔습니다. 출력이 아니라 결합 경로다. 저는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오래 문질렀습니다. 창밖 어딘가에서 그 남자가 지금도 일하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우리는 서해안의 시험장으로 출발했습니다. 차창 밖은 아직 캄캄했습니다. 로스는 조작의 증거를 잡겠다며 태블릿을 만지작거렸고, 스톤은 또 어딘가로 문자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몇 시간 뒤 제가 보게 될 것이 무기가 아니라 3년 전 제가 비웃었던 그 한 문장의 증명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증명이 끝나는 자리에서 제가 평생 도망칠 수 없는 얼굴 하나가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도요. 시험장은 서해안의 안개 속에 자리에 있었습니다. 새벽 어둠 사이로 철조망과 초소가 나타났고, 보안 검색은 예상보다 훨씬 엄격했습니다. 휴대전화는 물론 로스의 태블릿까지 봉인 파우치에 넣어야 했습니다. 로스가 투덜거렸습니다. 보여주기 싫은 게 많은 모양이죠. 진짜 자신 있으면 다 찍게 해줄 텐데 말입니다. 안내를 맡은 건 서민호 대령이라는 한국군 장교였습니다. 40대 후반, 군더더기 없는 말투. 그는 로스의 빈정거림에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촬영 기록물은 시연 종료 후 전량 제공됩니다. 참관단 17개국 모두 동일한 조건입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참관석은 활주로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기 전 습관처럼 시험장 전체를 눈으로 훑었습니다. 35년간 수십 개 무기 시험장을 다녀본 사람의 직업병이었습니다. 그 순간 첫 번째 위화감이 찾아왔습니다. 발전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HPM이 어떤 무기인지 아셔야 합니다. 순간적으로 도시 하나 분량의 전력을 쥐어짜서 안테나 하나로 쏟아내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시험장엔 언제나 발전 차량이 줄지어 서 있었고, 두꺼운 케이블이 핏줄처럼 바닥을 기어 다녔습니다. 저는 그 케이블 다발을 볼 때마다 흐뭇했습니다. 복잡함이야말로 아무나 넘볼 수 없는 진입장벽이라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활주로 위에는 차량이 단 한 대만 서 있었습니다. 군용 트럭 위에 각진 안테나 하나만 얹은 허무할 만큼 단출한 물건이었습니다. 케이블은 단 한 가닥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옆자리 로스에게 물었습니다. 발전 설비가 어디 있지? 지하에 묻었나? 로스가 쌍안경을 들었다가 피식 웃었습니다. 의원님, 이거 완전 모형이네요. 저 크기에 전원까지 실었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어디 뒤에 숨겨놨겠죠. 아니면 저 차는 무대 소품이고 진짜 발사는 딴 데서 하거나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쇼라고. 스톤도 거들었습니다. 그는 수첩에 뭔가를 부지런히 적고 있었습니다. 차량 후면에 위장 해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작 정황 목록에 추가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대화를 들었는지 서민호 대령이 다가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발전차는 없습니다. 펄스 전원, 배터리, 냉각 계통까지 전부 저 차량 한 대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의만 있으면 어디서든 쏩니다. 험지 기동도 가능하고요. 그게 가능할 리가요. 로스가 어이없다는 듯 웃자서
대령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이렇게만 답했습니다. 2시간 뒤 직접 보시면 됩니다. 말싸움을 하지 않는 자신감. 저는 그게 더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허풍쟁이는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이상할 정도로 말을 아꼈습니다. 시연 준비 시간 동안 한국 측이 뜻밖의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통제실을 참관단에게 공개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기 시연에서 통제실은 심장입니다. 미국도 러시아도 그 어떤 나라도 외국 참관단에게 심장을 열어 보이지 않습니다. 조작할 게 있는 나라라면 더더욱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로스도 같은 생각이 스쳤는지 그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여유가 걷혔습니다. 통제실은 경납고 옆 건물 2층에 있었습니다. 콘솔 앞에 앉은 운용 요원들은 놀랄 만큼 젊었습니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대형 화면에는 시험장 전방에 레이더 영상이 실시간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서민호 대령이 화면 앞에 서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차량의 심장은 3가지입니다. 첫째, 순간적으로 기가와트급 에너지를 뽑아내는 펄스 전원. 둘째, 그 에너지를 원하는 방향으로만 쏘아보내는 빔 조향 안테나. 셋째, 그 모든 열을 견디게 하는 냉각 계통입니다. 화면이 바뀌더니 산업 지도 같은 그림이 떴습니다. 빔 조향과 위상 배열 기술은 저희 자체 레이더 산업에서 왔습니다. 고밀도 배터리와 열 관리는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서 왔고요. 차량 플랫폼은 자주포 생산 라인에서, 고출력 소자는 반도체 산업에서 왔습니다. 저희는 무에서 발명을 한 게 아닙니다.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인 산업들이 한 나라 안에 있었고 저희는 그것을 트럭 한 대에 묶었을 뿐입니다. 그러니 이 무기의 진짜 이름은 속도입니다. 한 나라 안에서 전부 조달한다. 저는 그 말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미국은 부품 하나가 대서양과 태평양을 오가고 하청에 하청을 거치며 일정이 몇 년씩 늘어집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레이더 공장과 배터리 공장, 차량 라인이 차로 몇 시간 거리 안에 모여 있다는 겁니다. 발명의 시대가 아니라 통합의 시대라면 승부는 이미 기울어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벽면 현황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핵심 구성품 국산화율 76%에서 90%로 상향, 격추 소요 시간, 기존 2초에서 4초 걸리던 것을 1초에서 2초로 단축. 저는 그 숫자들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남의 성적표인데 제 손바닥에 땀이 흘렀습니다. 로스가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말은 좋습니다만 핵심 소자는 결국 수입 아닙니까? 껍데기만 국산이고 심장을 열어보면 남의 부품일 텐데요. 그래서 국산화율을 9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이 무기의 심장에 해당하는 부분은 완전히 국산입니다. 드론을 잡는 무기의 심장을 남의 나라에 맡기지 않는다. 그게 저희 원칙입니다. 설계 철학 자체는 어떻습니까? 결합 경로 어쩌고 하는 개념. 그거 결국 미국 학계에서 나온 이야기 아닙니까? 뿌리는 우리라는 말이죠. 바로 그 순간 서 대령이 처음으로 옅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소가 저는 사이렌 소리보다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논문은 인류 공동의 지식입니다. 다만 하나 말씀드리자면 저희 설계 철학은 3년 전 워싱턴에 공식 문서로 이미 제출된 적이 있습니다. 그 문서가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저희도 아직 궁금합니다. 통제실 안 그 누구도 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혼자 얼어붙었습니다. 3년 전 워싱턴 문서. 그 세 단어가 제 명치를 정확히 때렸습니다. 저는 스톤 쪽을 돌아봤습니다. 그는 수첩에 고개를 박은 채 끝내 눈을 들지 않았습니다. 펜을 쥔 그의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는 걸 저는 못 본 척했습니다. 참관석으로 돌아오자 진행 요원이 참관단에게 시험 계획서를 나눠줬습니다. 저는 첫 장을 넘기다 손이 멈췄습니다. 총괄 책임자 이름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강지원. 심장이 한 박자를 건너뛰었습니다. 흔한 이름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속이 국방과학연구소였고 직함 옆에 적힌 전공 분야가 저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고출력 전자기파 결합 경로 설계, 결합 경로. 3년 전 워싱턴 청문회장에서 제가 발칸포에 나르라며 조롱하고 마이크를 꺼버린 그 남자의 단어였습니다. 의원님, 안색이 안 좋으십니다. 스톤이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저는 개요서를 덮으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바닥엔 이미 식은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 멀리 활주로에 서 있는 단출한 차량이 갑자기 더는 단출해 보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9시 예비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확성기에서 안내가 흘러나왔습니다. 1차 표적, 소형 자폭 드론 다수대, 방위각과 고도를 달리해 접근합니다. 지평선 쪽에서 검은 점 5개가 날아올랐습니다.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지그재그 기동을 하며 접근했습니다. 활주로의 차량 안테나가 소리 없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 보인 그 순간 5개의 점이 동시에 힘을 잃고 떨어졌습니다. 폭발도, 섬광도, 소음도 없었습니다. 마치 하늘이 드론들의 숨을 한꺼번에 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참관석에서 낮은 탄성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로스는 코웃음부터 쳤습니다. 재민기네요. 신호 교란. 저건 20년 된 기술입니다. 조종 신호를 끊으면 드론은 그냥 떨어져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로스의 목소리가 컸는지 주변 참관단 몇 명이 돌아봤습니다. 그때 확성기가 다시 울렸습니다. 2차 표적, 광섬유 유선 조종 드론 3대. 저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광섬유 드론, 러시아의 재밍을 피하려고 우크라이나가 실전에서 쓰기 시작한 물건입니다. 머리카락 같은 광섬유 케이블로 조종사와 기체가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전파 교란이 원천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재밍에 대한 완벽한 면역. 만약 이게 떨어진다면 그건 재밍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세 대의 드론이 낮게 깔려 접근했습니다. 안테나가 다시 한번 소리 없이 움직였고 3초 뒤 세 대 모두 동시에 곤두박질 쳤습니다. 참관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이번엔 탄성조차 없었습니다. 모두 그 침묵의 의미를 알았던 겁니다. 제 옆에서 로스가 뭔가 설명을 시작하려다 말을 삼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목젖이 오르내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드미트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러시아어인지 우크라이나어인지 모를 말을 내뱉었습니다. 통역이 조용히 옮겼습니다. 우리가 1년을 당했던 물건이 3초 만에 떨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서민호 대령이 참관석을 향해 몸을 돌려 설명했습니다. 보신 것처럼 저희 방식은 통신을 끊는 게 아닙니다. 전자파가 기체에 취약한 틈, 그러니까 카메라 케이블과 모터 배선, 안테나 포트를 타고 내부로 파고들어 비행 제어 회로 자체를 태웁니다. 조종 방식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이상 회로는 존재하니까요. 전자파가 어디로 파고드는가, 결합 경로. 3년 전 그 문장이 다시 제 귓속에서 재생됐습니다. 그때 확성기가 다음 표적을 예고했습니다. 3차 표적, 전자파 차폐 처리된 군용급 드론. 저는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여러분께 솔직히 말씀드리면 차폐야말로 HPM의 아킬레스건입니다. 금속 케이스로 기체를 감싸고 전원부에 필터를 달면 전자파가 파고들 틈이 급격히 좁아집니다. 미국이 이 약점을 얼마나 공들여 숨겨왔는지는 제가 제일 잘 압니다. 예산 청문회 때마다 제가 직접 그 질문들을 막아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그 약점 검증을 스스로 시험 목록에 올린 것입니다. 회색 도장 처리된 군용 드론 한 대가 묵직하게 날아올랐습니다. 안테나가 방향을 잡았고 첫 번째 펄스가 발사됐습니다. 드론이 휘청했습니다. 하지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체가 크게 출렁이더니 자세를 회복하고 계속 날았습니다. 참관석이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그 술렁임 사이로 로스의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반나절 만에
되살아난 웃음이었습니다. 보셨습니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차폐 하나에 막히는 물건입니다. 아까 그 수십 대짜리 시연은 결국 민수용 장난감이라는 겁니다. 진짜 군용 표적 앞에서는 이 모양이죠. 의원님, 이제 아시겠습니까? 쇼는 쇼입니다. 그가 신나게 떠드는 동안 활주로의 안테나가 미세하게 각도를 틀었습니다. 화면에 표적 분석 데이터가 빠르게 흘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펄스, 이번엔 드론이 그대로 머리부터 처박혔습니다. 마른 땅에 둔탁한 소리를 내며 곤두박질 쳤습니다. 로스의 웃음이 목구멍 중간에서 뚝 끊겼습니다. 서민호 대령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꺼낸 말은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보신 그대로입니다. 차폐가 잘된 군용 표적에는 첫 펄스가 안 통할 수 있습니다. 저희 방식은 이 경우 표적의 반응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해 결합, 경로를 다시 계산하고 각도와 파형을 바꿔 재발사합니다. 방금 두 번째 펄스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희가 이 무기를 만능이라 부르지 않는 이유입니다. 차폐된 표적, 고속 단일 표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HPM은 단독 무기가 아니라 다층 방어망의 한 층입니다. 저희는 이 한계를 숨기지 않습니다. 약점을 숨기는 무기는 전시용이고 약점을 드러내는 무기는 실전용이니까요. 참관석에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수가 나온 겁니다. 격추 순간보다 더 큰 박수였습니다. 샤피르가 깊게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고 어느 나라 참관단인지 엄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박수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무기를 파는 사람은 장점만 말하고 무기를 아는 사람은 한계를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후자였던 겁니다. 그리고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의심 하나가 그 순간 소리 없이 무너졌습니다. 조작하는 자는 절대 자신의 약점을 연출하지 않습니다. 실패할 뻔한 장면을 17개국 앞에 그대로 걸어놓지 않습니다. 이 시연은 진짜였습니다. 그런데도 로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시 손을 들고 마지막 방역을 시도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저 방식은 출력 낭비가 심할 텐데요. 넓게 뿌리는 방식으로는 정밀 표적은 못 잡습니다. 고속으로 파고드는 단일 표적은 어떡하실 겁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서민호 대령이 무정의에 짧게 뭔가를 지시했습니다. 그러자 활주로 반대편에서 또 다른 차량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사진으로 수없이 봤으니까요. 한국이 세계 최초로 실전 배치했다는 레이저 대공무기 천궁이었습니다. 고속 단일 표적 진입합니다. 회전익 드론 한 대가 전속력으로 활주로를 향해 파고들었습니다. 이번엔 빛이었습니다.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광선이 드론에 꽂혔고 2초도 안 돼 기체가 불덩이가 되어 떨어졌습니다. 서 대령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방금 발사 비용은 약 2,000원입니다. 미사일로 잡으면 한 발에 60억 원입니다. 300만 배 차이입니다. 저희는 두 무기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레이저는 저격수, HPM은 산탄총. 한 발씩 정확히 끊어야 할 표적은 레이저가, 때로 몰려오는 군집은 HPM이 맞습니다. 그 바깥에 전자전 교란층이 있고 최후엔 대공포가 받쳐줍니다. 다층 방어입니다. 저격수와 산탄총. 저는 그 비유를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들은 무기 하나를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하늘을 지키는 문법 전체를 새로 쓰고 있었던 겁니다. 스톤이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의원님,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아직 본시연은 시작도 안 했습니다. 군집 제압이야말로 진짜 벽입니다. 49대는커녕 20대만 넘어가도 저 작은 차 한 대로는 어림도 없을 겁니다. 이상하게도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제가 서 있던 땅이 조금씩 기울고 있다는 사실을요. 정고 1시간의 휴식이 주어졌습니다. 참관단은 경납고 옆 천막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저는 일부러 사람들 사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각국의 표정을 읽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표정들이 오전의 시연보다 더 저를 흔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샤피르가 종이컵을 든 채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의원님, 오전 시연 어떻게 보셨습니까? 흥미롭더군요. 하지만 아직 판단은 이릅니다. 저는 판단이 끝났습니다. 그가 활주로 쪽을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저 차량 한 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저희 아이언빔은 33kW를 냅니다. 출력만 보면 한국 레이저보다 위죠. 하지만 저희는 아직도 배치를 못했습니다. 전원 문제, 냉각 문제, 양산 단가 문제. 무기는 실험실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야전에서 이기는 겁니다. 저희가 10년째 못 넘는 벽은 출력이 아니라 통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레이저를 수도 한복판에 세우더니 이제 HPM까지 트럭 한 대에 담아왔습니다. 운이 좋았을 수도 있죠.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저조차 믿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샤피르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의원님, 방산에서 운이 2번 연속되면 그건 운이 아니라 실력입니다. 저는 오후에 본시연이 끝나면 본국에 전문을 보낼 겁니다. 한국과의 공동 연구를 추진하자고요. 자존심 상하지만 자존심은 국민의 하늘을 지켜주지 않으니까요. 그가 자리를 뜨자 이번엔 드미트로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커피 대신 수첩을 들고 있었습니다. 수첩엔 숫자가 빼곡했습니다. 의원님,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하루 몇십 대씩 드론을 날립니다. 우리는 발칸 같은 대공포로 막다가 파산 직전까지 갔습니다. 1초 사격에 8셈 30만 원, 많게는 1,400 90만 원, 몰려드는 드론 한 대는 수십만 원. 이건 전투가 아니라 출혈이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활주로의 차량을 가리켰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차는 정의만 있으면 벌떼를 통째로 지웁니다. 저 차 한 대가 우리 전선에 있었다면 제 부하 중 몇 명이 지금 살아있을지 계산하다가 그만뒀습니다. 숫자가 사람 얼굴로 바뀌어서요. 그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수첩의 뒷장을 폈습니다. 거기엔 숫자가 아니라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그중 한 이름에 손가락을 얹었습니다. 올렉이라는 부하가 있었습니다. 22살이었고 부대에서 드론 조종을 제일 잘했습니다. 어느 새벽 벌떼가 몰려왔을 때 저희 대공 탄약은 이미 바닥이었습니다. 올렉은 마지막까지 무전에서 침착했습니다. 탄약이 오고 있느냐고 물었고 저는 오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가 수첩을 덮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보낼 탄약이 없었으니까요. 전쟁에서 지휘관이 하는 일 중 가장 잔인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총을 쏘는 게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 차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탄약이 필요 없는 무기가 그날 저희에게 있었다면 저는 올렉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됐겠구나. 그의 목소리는 끝까지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수첩을 쥔 손등에는 힘줄이 파랗게 서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워싱턴 회의실에서 예산 숫자로만 다루던 전쟁이 이 남자의 수첩에서는 살아있는 얼굴들이었던 겁니다. 그때 천막 저쪽에서 중동 참관단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통역들이 바쁘게 오갔고 수량과 인도 시기 같은 단어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평가 단계를 지나 구매 단계의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참관단은 구석 테이블에서 말없이 뭔가를 적고만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논쟁보다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커피가 식어갈 무렵 그쪽 단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곧장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방위성 기술심의관 후지와라. 국제회의에서 몇 번 마주친 적이 있는 돌부처처럼 표정 없는 남자였습니다. 하딩 의원님, 오전 시연 어떻게 보셨습니까? 흥미롭게 봤습니다. 일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가 수첩을 접으며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저희는 참관 보고서 제목을 이미 정했습니다. 본시연을 보기도 전에 말입니까? 예, 제목은 이렇습니다. 배울 것인가? 뒤처질 것인가?
저는 그의 얼굴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농담의 기색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가 목소리를 조금 낮추며 말을 이었습니다. 의원님, 저희는 저 나라와 100년 넘게 경쟁해온 이웃입니다. 그래서 압니다. 저 나라 사람들이 조용한 목소리로 숫자를 말할 때는 그 숫자가 진짜일 때뿐이라는 것을요. 시끄러운 자랑은 의심해도 됩니다. 하지만 조용한 숫자는 의심하면 안 됩니다. 오늘 아침 이미 도쿄로 1차 전문을 보냈습니다. 한국과의 공동 연구 채널을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자존심 말씀이십니까? 접었습니다. 하늘은 자존심으로 지키는 게 아니니까요. 숙적이라 불리던 일본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배우러 왔고, 우크라이나는 답을 찾으러 왔고, 일본은 이미 전문을 보냈습니다. 세계가 줄을 서기 시작했는데 미국 대표단은 아직도 조작 시나리오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바람을 쐬려 천막을 나와 경납고 뒤편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모퉁이를 돌기 직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스톤이었습니다. 그는 위성전화기를 귀에 댄 채 등을 돌리고 낮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헤드라인은 이렇게 잡아. 한국 시연 연출 정황 포착. 드론이 사전 개조됐다는 참관단 내부 증언 확보. 아니, 증언자 이름은 필요 없어. 소식통이라고만 해. 본시연 끝나기 전에 먼저 터뜨려야 물타기가 돼.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모퉁이를 돌아 그의 앞에 섰습니다. 스톤, 방금 그 내부 증언이라는 게 누구 증언인가? 스톤이 전화를 끊으며 뒤돌았습니다. 놀란 기색은 잠깐이었고 그는 곧 익숙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의원님을 지키기 위한 겁니다. 오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든 여론이라는 방패는 미리 세워둬야죠. 의원님은 미국 HPM의 상징이십니다. 그 상징이 한국 시연장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그림이 나가면 13억 달러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의원님의 이름을 지키는 겁니다. 근거 없는 기사로 말인가? 워싱턴에서 근거는 만들어지는 겁니다. 의원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것 아니었습니까? 그 말이 뺨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3년 전 청문회에서 저는 그가 만들어준 근거로 한 사람을 매장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제 옆에 서 있는 이 남자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어쩌면 거울을 본 것인지도 모릅니다. 기사 내리게. 의원님, 내리라고 했네. 최소한 본시연은 내 눈으로 보고 판단하겠어. 스톤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으면서도 끝내 통화 종료 버튼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도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 나태함의 대가를 저는 몇 시간 뒤에 치르게 됩니다. 오후 2시 본시연을 알리는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참관석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연유출계국의 눈이 하나의 하늘을 올려다 봤습니다. 확성기에서 안내가 흘러나왔습니다. 본시연을 시작합니다. 표적은 군집 드론 61대입니다. 61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순간 참관석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미국의 기록, 즉 인류의 기록이 49대였습니다. 에피루스가 그 49대를 떨어뜨렸을 때 우리는 분수령이라 불렀고 저는 그 현장에서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사막의 시험장이었습니다. 49대가 떨어지던 순간 관람석 전체가 일어섰고 누군가 제 등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의원님이 옳았습니다. 의원님의 13억 달러가 옳았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카메라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인류는 처음으로 벌떼를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 창은 오직 미국만이 가졌습니다. 격차는 10년입니다. 방송들은 그 문장을 자막으로 박아내보냈고 그날 밤 스톤이 제 잔에 샴페인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이 기록은 10년 안에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저는 웃으며 잔을 비웠습니다.
그 확신이 얼마나 달콤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국이 처음부터 61이라는 숫자를 부른 겁니다. 제가 10년짜리라고 선언했던 그 기록에 면전에 대고 담담하게 말입니다. 우리 기록을 넘겠다는 선언을 이렇게 무덤덤한 목소리로 하다니요. 로스가 봉인 파우치에서 돌려받은 태블릿을 움켜쥐고 빠르게 말했습니다. 허세입니다. 잘 보십시오, 의원님. 61일대가 한 방향에서 대형을 맞춰 얌전히 날아올 겁니다. 그건 군집이 아니라 퍼레이드죠. 제가 기내에서 장담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어진 안내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표적은 세 방향에서 진입하며 고도 50미에서 300m 사이에 분산됩니다. 회피 기동은 난수 알고리즘으로 실시간 생성되며 일부 기체는 광섬유 조종, 일부는 자율 비행입니다. 비행 경로는 저희 운용 요원도 사전에 알 수 없습니다. 로스의 입이 벌어진 채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전 각본이 불가능한 조건을 한국이 스스로 걸어버린 겁니다. 그것도 류를깨국이 지켜보는 앞에서요. 멀리서 벌 때 소리가 났습니다. 처음엔 모기 소리 같았지만 곧 낮게 우는 소리로 변했습니다. 세 방향의 지평선에서 검은 점들이 구름처럼 피어올랐습니다. 61대. 화면 없이 육안으로 봐도 하늘이 오염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잡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저건 시연이 아니라 미래의 전쟁 그 자체였으니까요. 거리 3km, 2km, 드론대가 불규칙하게 출렁이며 다가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순간 저는 한국이 실패하길 바랐습니다. 부끄럽지만 사실입니다. 저 벌떼가 시험장을 뒤덮어서 제 13억 달러와 제 별명과 3년 전의 그 웃음이 전부 옳았다고 증명해 주길 바랐습니다. 1.5km 교전 개시. 활주로에 안테나가 벌떼를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빛도 없었습니다. 진동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늘 전체가 일제히 조용해졌습니다. 낮게 울던 벌, 때 소리가 뚝 끊기고 61개의 검은 점이 동시에 무게를 되찾은 돌멩이처럼 떨어져 내렸습니다. 후두둑, 후두둑, 마른 들판에 기체가 부딪히는 소리만이 시험장을 가로질렀습니다. 3초, 하늘이 완전히 비워지는 데 걸린 시간은 단 3초였습니다. 참관석은 그보다 더 긴 침묵에 잠겼습니다. 아무도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 정적을 깬 건 로스의 태블릿이었습니다. 그의 손에서 미끄러진 태블릿이 참관석 바닥을 치는 소리, 그 작은 소리가 신호라도 된 듯 참관석이 일제히 폭발했습니다. 누군가는 벌떡 일어났고 누군가는 소리를 질렀고 중동 참관단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드미트로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어깨를 떨고 있었습니다. 통역이 조심스럽게 그의 말을 옮겨줬습니다. 이제 벌떼가 무섭지 않은 시대가 온다고, 그 시대를 오늘 봤다고 하십니다. 확성기가 공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표적 61대 중 60대 무력화 확인, 제압률 100%, 아울러 발사 지점 10m 측방의 아군 통신 차량과 레이더는 정상 작동 중입니다. 확인하시죠. 대형 화면에 통신 차량 내부가 실시간으로 잡혔습니다. 모니터들이 멀쩡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적의 회로만 태우고 아군의 회로는 살리는 것, 출력을 키우는 것보다 100배는 어려운 지향성 에너지의 마지막 관문. 우리가 아직 헤매고 있던 그 관문을 한국은 통과해서 문을 잡고 서 있었던 겁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의자에 도로 주저앉았습니다. 귓속에서 뭔가가 쨍하고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49라는 숫자가 깨지는 소리였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큰 것이 깨지는 소리였습니다. 미국이 기준이던 시대가 깨지는 소리요. 그때 봉인이 풀린 휴대전화들이 일제히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전화기도 미친 듯이 진동했습니다. 보좌관의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의원님, 로이터 속보 떴습니다.
한국 군집 드론 61대 동시 제압, 미국 기록 경신, CNN이 생방송 연결을 요청합니다. 백악관 상황실에서도 연락 왔습니다. 의원님, 워싱턴이 뒤집혔습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문자의 진동이 멎기도 전에 새 발신자가 화면에 떴습니다. 백악관이었습니다. 저는 참관석 뒤편으로 걸어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국가안보 부보좌관의 목소리는 인사말을 건너뛰었습니다. 의원님, 현장에 계신 거죠? 하나만 묻겠습니다.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연출이나 조작 가능성은요? 참관 전에 의원실 쪽에서 그런 취지의 보고가 돌았다고 들었습니다만 저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그 보고가 어느 책상에서 만들어졌는지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가능성 없소. 표적 기동은 난수 생성이었고 광섬유 기체까지 섞여 있었소. 연료율계국이 같은 하늘을 봤소. 이건 진짜요. 수화기 넘어가 몇 초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부보좌관이 말했습니다. 대통령께 그대로 보고하겠습니다. 귀국하시는 대로 상황실로 와주십시오. 그리고 의원님, 미리 말씀드리면 상원에서 긴급청문회 소집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생중계로요. 전화를 끊고 돌아서는데 참관석 아래쪽 그늘에서 스톤이 벽을 마주보고 통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반나절 전에 그 느긋한 어깨가 아니었습니다. 기사 내려. 지금 당장 수정이 아니라 삭제하라고. 뭐 이미 몇 곳이 받았다고. 수화기 너머의 대답이 무엇이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스톤의 어깨가 천천히 무너져 내리는 것으로 짐작은 됐습니다. 이미 통신사 3곳이 받은 기사는 인터넷이라는 바다에서 회수되지 않습니다. 반나절 전 그가 심어놓은 조작이라는 단어는 이제 한국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목을 겨누는 칼날이 되어 있었습니다. 로스는 그 옆 의자에 무너지듯 앉아 있었습니다. 금이 간 태블릿 화면에는 그가 기내에서 만들던 보고서 초안이 그대로 떠 있었습니다. 제목이 이랬습니다. 한국 HPM 시연의 연출 가능성 분석. 그는 그 제목을 한참 바라보다가 파일을 닫았습니다. 끝내 한 글자도 고치지 못한 채로요. 어디 있었냐고요? 저는 무너진 제 확신의 잔해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자리의 스톤은 얼굴이 백지장이 된 채 하늘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반나절 전에 심어둔 조작 기사가 61대의 추락과 함께 세상에서 가장 우스운 문장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공식 일정은 브리핑장으로 이동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열에서 슬쩍 빠져나왔습니다. 정치인의 본능이었는지 아니면 죄인의 본능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대 위의 완성품이 아니라 무대 뒤가 보고 싶었습니다. 쇼라면 무대 뒤가 허술할 것이고 진짜라면 무대 뒤가 더 단단할 테니까요. 경납고 뒤편으로 돌아가자 기름과 땀 냄새가 확 끼쳤습니다. 작업복 차림에 엔지니어 67명이 예비 차량의 냉각 개통을 뜯어보고 있었습니다. 시연이 끝났는데도 그들은 쉬지 않았습니다. 바닥엔 컵라면 용기가 쌓여 있었고 간이 침대 2개가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먹고 자며 일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제 눈이 벽에 걸린 화이트보드에 멈췄습니다. 빼곡한 수식 사이 맨 위에 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실패의 11227회, 오늘도 하나 배웠다. 127회. 저는 그 숫자 앞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 하나가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30대 초반쯤 됐을까요? 그의 오른손 등에 오래된 화상 흉터가 번들거렸습니다. 제 시선을 눈치챘는지 그가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펄스 전원 초기 시제품이 터졌을 때 얻은 겁니다. 저희 팀엔 이런 흉터 없는 사람이 드물어요. 11-27번을 실패하고도 어떻게 계속했습니까? 통역을 통해 제 질문이 전해지자 그는 잠깐 고개를 갸웃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천재가 아니라서요. 천재가 아니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냥 1327번 다시 하는 겁니다. 1128번째. 오늘 같은 날이 올 줄 알고 한 건 아닙니다.
그냥 어제보다 하나 덜 틀리자 그 생각만 했습니다. 그때 그의 등 뒤 사물함에 붙은 색연필 그림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삐뚤빼뚤한 트럭 한 대가 하늘을 향해 무지개 비슷한 것을 쏘아 올리는 그림이었습니다. 그 아래엔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가 하늘을 지켜요. 제 시선을 따라온 엔지니어가 뒷머리를 긁적였습니다. 딸아이가 그렸습니다. 아빠가 몇 달째 집에 못 들어가니까 아내가 아빠는 하늘 지키는 일을 한다고 설명했나 봅니다. 무기가 뭔지도 모르는 아이라 트럭에서 무지개가 나간다고 그렸네요. 따님 그림이 정확합니다. 오늘 제가 본 것도 무지개 같았으니까요. 통역이 제 말을 옮기자 그가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듯 덧붙인 한마디가 저를 오래 붙잡았습니다. 저희는 대단한 사명감 같은 건 잘 모릅니다. 그냥 애들이 하늘에서 이상한 게 날아올까봐 무서워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고 싶은 것뿐이에요. 그 생각 하나면 밤새울 이유는 충분하더라고요. 목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13억 달러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이 경락고 뒤편에 쌓여 있었습니다. 1127번의 실패를 버텨낸 이름 없는 손들. 저 트럭 한 대는 강철로만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흉터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참관 동선을 이탈하셨군요, 의원님.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저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강지원이었습니다. 3년의 세월이 그의 머리에 흰 서리를 앉혔지만 그 꼿꼿한 자세는 그대로였습니다. 청문회장을 걸어 나가던 그 등. 저는 무슨 말이라도 해야 했지만 혀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그였습니다. 멀리까지 오셨습니다. 시연은 어떠셨습니까? 박사, 나는 그러니까. 60먹은 삼선 상원 의원이 말을 더듬고 있었습니다. 저는 겨우 문장 하나를 조립해냈습니다. 완벽했소. 그리고 3년 전 일은 미안합니다, 의원님. 그가 제 사과를 끊고 활주로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3년 전에도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자파가 얼마나 강한가가 아니라 어디로 들어가는가. 오늘 61대를 떨어뜨린 건 출력이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저희는 그 3년 동안 방향만 팠습니다. 박사, 나는 그날, 그리고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의원님께 감사한 부분도 있습니다. 감사라니, 나는 당신을 전 세계 카메라 앞에서 모욕한 사람이요. 3년 전 그날, 만약 공동개발이 성사됐다면 저희는 미국의 방식에 끌려갔을 겁니다. 더 큰 출력, 더 큰 예산, 더 큰 조직. 그 관성은 아무도 못 이겨냅니다. 그런데 문이 닫혔죠. 그래서 저희는 저희의 가난한 방식대로 팠습니다. 출력으로 못 이기니 경로로, 예산으로 못 이기니 산업으로, 인력으로 못 이기니 밤으로요. 1137번의 실패도 온전히 저희 것이 됐습니다. 남의 설계를 빌렸다면 실패해서 배우는 것조차 남의 몫이었겠죠. 그가 활주로에 서 있는 차량을 바라봤습니다. 닫힌 문 앞에서 사람은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문을 원망하거나 벽을 파거나. 저희는 파는 쪽을 택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의원님이 미안해 하실 대상은 제가 아니라 미국입니다. 그날 다친 것은 저희의 기회가 아니라 미국의 3년이었으니까요. 그 말이 조롱이 아니라는 사실이 더 아팠습니다. 그는 위로하듯 말하고 있었지만 문장 하나하나가 판결문이었습니다. 그날 다친 것은 미국의 3년이었다. 저는 그 판결에 항소할 근거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변론처럼 보고받은 내용을 꺼냈습니다. 그때 워싱턴은 당신 자료가 검증 불가라고 판정했소. 나는 그렇게 보고받았고 그 말에 강지원이 처음으로 저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아니라 더 무서운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민이었습니다. 검증 불가라고요? 의원님, 저희는 그날 원본 실험 데이터 전량을 봉기내서 제출했습니다. 위원회 접수 절차에 따라서요. 접수 번호도 발급받았습니다. 제 수첩에 아직 적혀 있습니다.
검증이 불가능했던 게 아닙니다. 누군가 봉인을 열지 않았을 뿐이죠. 열지 않은 봉투를 검증 불가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건 외면이라고 부릅니다. 접수번호, 봉인, 열지 않은 봉투. 그 순간 기내에서 스톤이 보였던 반박자의 침묵과 계단참에서 새어나오던 목소리가 제 머릿속에서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서류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었습니다. 존재하는데 묻힌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묻힌 서류 위에서 3년간 전자기파의 아버지 행세를 한 것이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하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발밑의 땅이 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사, 그 접수번호 나에게 줄 수 있겠소? 강지원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품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모서리가 다 닳고 둥그러진 3년은 좋게 넘게 몸에 지녔을 물건이었습니다. 그가 맨 앞장을 폈습니다. 접수번호와 접수 일자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언젠가 열릴 문을 위해 그는 그 페이지를 조심스럽게 찢어 제게 건넸습니다. 종이를 받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원본 데이터는 봉인된 채 워싱턴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 말씀드리면 동일한 사본 한 부가 서울에도 봉인 보관되어 있습니다. 같은 날짜, 같은 공중으로요. 만약 누군가 원본이 사라졌다고 말한다면 사본이 그 말이 거짓임을 증명할 겁니다. 사본. 저는 그 단어에서 이 남자가 3년 전에 이미 오늘을 준비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대신 증거를 보존하는 쪽을 택한 겁니다. 과학자답게 말이죠. 그리고 그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3년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언젠가 미국이 이 문을 다시 두드릴 날이 올 거라고요. 문은 잠겨 있지 않습니다. 의원님, 한 번도 잠근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노크는 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날 밤 워싱턴으로 향하는 군용기 안에서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주머니 속 종이 쪽지가 심장 위에서 돌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창밖은 어둠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어둠 속에서 결심했습니다. 문속으로 간다. 봉투를 찾는다. 그리고 그 봉투가 정말 열리지 않은 채라면 저는 옆자리에서 잠든 척 눈을 감고 있는 스톤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13시간의 비행 동안 우리는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앤드루스 기지에 내린 것은 새벽 4시였습니다. 14시간을 날아온 60살의 몸은 침대를 원했지만 저는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차를 곧장 상원 기록보관소로 돌렸습니다. 주머니 속 쪽지가 비행 내내 심장을 짓눌렀으니까요. 이 무게를 하룻밤이라도 더 지고 잘 자신이 없었습니다. 야간 근무 직원이 눈을 비비며 저를 맞았습니다. 의원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문서 하나를 찾아야겠네. 3년 전 군사위 청문회 접수분이야. 저는 쪽지에 적힌 접수 번호를 불러줬습니다. 직원이 전산대장을 조회하는 몇 초가 몇 시간처럼 흘렀습니다. 이윽고 화면을 들여다보던 그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접수 기록이 있습니다. 지하 3층 보관 서고입니다. 그런데 이상하네요. 열람 기록이 0회입니다. 3년 동안 단 한 번도요. 접수만 되고 아무도 찾지 않은 문서입니다. 열람 0회. 저는 그 숫자에 뒷목이 뻣뻣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하 3층 서고는 먼지와 오래된 종이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는 통로를 지나 직원이 서가 하나에서 상자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것이 나왔습니다. 두꺼운 갈색 봉투였습니다. 겉면에 국방과학연구소 직인과 접수 일자가 찍혀 있었고 봉인 스티커가 온전히 귀퉁이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단 한 곳도 뜯긴 흔적이 없었습니다. 3년의 먼지가 봉투 위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장갑 낀 손으로 봉투를 들어 올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직원이 놀랄 정도였습니다. 개봉 흔적 없음, 공식 확인해주게, 사진도 남기고, 그리고 공증인 입회에 지금 개봉하겠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서고의 차가운 벽에 기대서 있었습니다. 검증 불가. 지난 3년간 제가 수십 번 입에 올린 그 단어가 이 봉인 스티커 한 장 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검증이 불가능했던 게 아닙니다. 검증을 하지 않은 겁니다. 열어보지도 않은 봉투에 판결을 내리고 저는 그 판결문을 카메라 앞에서 낭독한 재판장이었던 겁니다. 봉인이 해제되고 봉투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실험 데이터 수백 장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결합 경로 해석, 파형 설계, 시제품 실험 결과, 3년 전 종이 위에. 며칠 전 제가 시험장에서 목격한 미래가 이미 고스란히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맨 위에 손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선 채로 편지를 읽었습니다. 이 봉투를 여는 분께 저희는 오늘 검증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과학은 기다릴 줄 아니까요. 언젠가 미국이 이 문을 다시 두드릴 날을 위해 저희 3년을 여기에 남겨둡니다. 그날이 오면 부디 이 데이터가 어느 한 나라가 아니라 두 나라의 하늘을 함께 지키는데 쓰이기를 바랍니다. 국방과학연구소 강지원. 저는 그 편지를 3번 읽었습니다. 3번째에는 글씨가 번져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60 남자가 새벽에 지하 서고에서 남의 나라 과학자의 편지를 붙들고 우는 모습을 야간 직원은 못 본 척 해줬습니다. 그 침묵이 고마웠습니다. 모욕당한 날에조차 그는 함께 지킬 하늘을 썼습니다. 문을 닫은 쪽은 우리였는데 문을 열어둔 쪽은 그였던 겁니다. 날이 밝자 저는 위원장에게 연락해 긴급 청문회 중인 명단과 자료 목록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예상했던 손님이 예상했던 얼굴로 제 사무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스톤이었습니다. 그의 정보망은 여전히 빨랐습니다. 보관소에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빠르군. 그래, 다녀왔네. 자네가 3년 전에 묻은 걸 파내고 왔지. 스톤은 문을 닫고 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그 미소를 지었습니다. 워싱턴에서 20년을 살아남은 자의 미소였습니다. 의원님, 냉정하게 계산해 보시죠. 그 봉투를 공개하면 누가 무너집니까? 접니까? 저는 메모 한 장 건넨 보좌관입니다. 세상은 메모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발칸포의 나라라고 조롱한 입을 기억하죠. 그 입은 의원님 겁니다. 봉투가 열리는 순간 3년 전 그 영상이 하루에 1000만 번씩 재생될 겁니다. 알고 있네. 그리고 13억 달러 뒤에 계신 분들 말입니다. 그분들이 의원님의 3번의 선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분들이 등을 돌리면 4번째는 없습니다. 봉투 하나와 정치 인생을 바꾸시겠다는 겁니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으로 의사당 돔이 아침 햇살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돔 아래에서 저는 35년을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월의 마지막 문장을 이 남자가 지금 협박으로 쓰게 하려는 겁니다. 스톤, 자네 말이 다 맞아. 그래서 내가 직접 열겠네. 예? 남이 열면 스캔들이지만 내가 열면 고백이야. 나는 스캔들의 주인공이 되느니 고백의 주인공이 되겠네. 내일 청문회에서 생중계로 스톤의 미소가 처음으로 완전히 걷었습니다. 그가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이미 3년째 후회 중이네. 내일부터는 다른 걸 해보려고. 다음날 청문회장은 3년 전 그날보다 더 붐볐습니다. 방청석 200석이 다 찼고 복도의 취재진은 겹겹이었습니다. 생중계 카메라에 불이 들어왔고 화면 구석의 실시간 시청자 수가 이미 2천만을 넘고 있었습니다. 61대 격추의 충격이 세계를 이 회의장으로 끌어당긴 것입니다. 저는 위원장석에 앉아 개회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보좌진 전원이 만류했던 그 일을 첫 순서로 시작했습니다. 본 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3년 전 바로 이 회의장의 기록입니다. 대형 화면에 3년 전에 제가 나타났습니다.
지금보다 머리숱은 조금 더 많고 지금보다 훨씬 오만한 남자였습니다. 화면 속 저는 안경 너머로 증인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박사님의 나라는 지금도 발칸포로 드론을 잡는다고 들었습니다만 방청석의 웃음소리가 스피커로 울려 퍼졌습니다. 검증도 안 된 자료로 미국 납세자의 13억 달러의 숟가락을 얹으려 하시는군요. 더 큰 웃음소리, 그리고 마이크가 꺼진 채 서 있는 한 남자의 뒷모습. 영상이 끝났습니다. 회의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당겼습니다. 방금 보신 남자는 저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저 남자를 탄핵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플래시가 폭죽처럼 터졌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문장을 도망치지 않고 말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3년 전 이 자리에서 저는 열어보지도 않은 자료를 조작이라 불렀고 검증하지도 않은 과학을 거품이라 불렀고 도움의 손길을 내민 동맹을 조롱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이 문장을 세계가 보는 앞에서 말하기 위해 저는 오늘 위원장석에 앉았습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책상 밑에서 그것을 꺼내들어 올렸습니다. 갈색 봉투, 그리고 개봉 전 상태를 찍은 대형 사진이 화면에 떴습니다. 봉인 스티커, 3년치 먼지. 이것은 3년 전 한국국방과학연구소가 본 위원회에 공식 제출한 원본 데이터입니다. 접수 대장을 낭독하겠습니다. 접수 1회, 열람 영회, 개봉 영회. 여러분, 미국은 이 자료를 검증한 적이 없습니다. 검증 불가가 아니었습니다. 검증 거부였습니다. 열어보지도 않은 봉투에 사망 선고를 내린 겁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공증 개봉 결과 이 안에는 어제 온 세계가 목격한 60mm 격추의 설계 철학이 3년 전 날짜로 완벽하게 들어있었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21번 고르고 마지막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다면 물어야 합니다. 누가 이 봉투를 묻었는가? 접수 처리 담당자의 서명, 그리고 검증 절차 없이 작성되어 본 위원회, 제출된 검증 불가 판정 보고서, 작성자의 서명, 두 서명은 동일 인물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물은 지금 이 회의장에 앉아 있습니다. 더글러스 스톤 수석 보좌관. 수백 개의 고개가 일제히 한 방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스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저는 미국을 지킨 겁니다. 13억 달러 프로그램을 지키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봉투가 진짜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한국이 어제 만들어낸 소품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좋은 질문이군. 동일한 사본 한 부가 같은 날짜, 같은 공중으로 서울에 봉인 보관되어 있네. 국제 공중 대조를 신청하겠나? 아, 하나 더 있지. 참관 당일 시연이 끝나기도 전에 조작설 기사가 통신사 세 곳에 뿌려졌네. 익명의 소식통 말이야. 그 발신 경위도 조사 항목에 포함될 걸세. 스톤의 입이 벌어졌다가 다물어졌다가 다시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직권으로 저는 그를 위증 및 공문서 은폐 혐의, 조사에 회부했고 경위 2명이 그의 양옆에 섰습니다. 끌려나가던 그가 몸을 비틀어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의원님도 공범입니다. 그 웃음, 그 조롱, 전부 의원님 입에서 나왔습니다. 마이네, 회의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수하는 중이야.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한 박자 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화면 구석의 실시간 시청자 수는 4천만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청문회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초청한 증인이 한 명 더 있었으니까요. 진행 요원이 문을 열자 회의장에 모든 카메라가 일제히 돌아갔습니다. 낡은 서류 가방을 든 강지원 박사가 3년 만에 같은 증언대를 향해 걸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청석의 한 사람, 두 사람 일어서기 시작하더니 이내 회의장 전체가 기립했습니다. 박수는
그가 증언대에 앉을 때까지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켜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시작하기 전에 하나 확인해 드리죠. 이번에는 마이크가 꺼지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직접 점검했습니다. 회의장에 처음으로 따뜻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강지원도 옅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이크 앞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3년 전 이 자리에서 문은 잠기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이크가 꺼져서 못했지만요. 오늘 그 말을 마저 하겠습니다. 문은 한 번도 잠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저는 태평양 건너에서 노크 소리를 들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함께 지켜야 할 하늘이 넓습니다. 저는 그날 위원장석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의 인사이기도 했고 사죄의 인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한미 공동 연구 결의안을 상정했습니다. 표결 결과는 만장일치였습니다. 3년 전 조롱의 웃음이 울리던 그 방에서 이번에는 기립 박수가 울렸습니다. 며칠 뒤 펜타곤에서 보고서 하나가 제 책상에 올라왔습니다. 한국 HPM 시연의 연출 가능성 분석, 로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첫 장에 반려라고 적고 그 아래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분석할 것은 한국의 연출이 아니라 우리의 3년이다. 그 보고서가 그의 책상으로 돌아간 뒤 로스는 제 앞에서 다시는 장난감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저를 전자기파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호칭을 들을 때마다 정정합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학생이라고요. 다음 달 저는 서울로 갑니다. 공동연구협정 서명식이 열리고 강지원 박사의 연구소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경납고 뒤편 그 화이트보드 앞에서 이번에는 제가 배울 차례입니다. 61이라는 숫자를 다시 생각합니다. 그날 하늘에서 떨어진 것은 드론 61대가 아니었습니다. 5만이었습니다. 세계가 우리를 따라올 수 없다는 5만, 열어보지 않고도 판정할 수 있다는 5만, 그리고 조용한 나라에 조용한 숫자를 무시해도 된다는 5만, 그 5만이 3초 만에 떨어졌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해냈을까요? 저는 그 답을 예산에서도 천재에게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답은 경납고 뒤편에 있었습니다. 실패 1참 27회. 오늘도 하나 배웠다고 적어놓은 화이트보드. 하늘 지키는 아빠를 그린 아이의 그림. 그리고 모욕당한 나래조차 함께 지킬 하늘을 편지에 쓴 과학자. 오만은 문을 닫고 집념은 벽을 팝니다. 그리고 벽을 파는 사람들은 언젠가 반드시 문 저편에 서 있습니다. 미국이 기준을 만들면 세계가 따라오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대의 마지막 세대일 겁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그 첫 페이지에는 태극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배우는 쪽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늦었지만 좋은 학생이 되어보려 합니다. 지금까지 미국 상원의원 제임스 하딩이 한국 시험장과 워싱턴 생중계 청문회에서 겪은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경납고 뒤편에서는 이름 없는 손들이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127번의 실패가 헛되지 않도록 이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세요. 조용한 집념이 세계의 기준을 바꿉니다.